얘기를 하면서 시비 걸었던 애들이 막았던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한미일연합군이 훈련하고 있어요. 한미일연합군이 훈련하는 목적이 뭐냐. 그 돈을 일본이 미국이 될 돈을 일본이 대고 있어. 그러면서 노리는 게 뭐냐면 일본은 어디로 들어가려고 한다. 북한을 차지하려는 거야. 일본의 오래된 꿈이 한반도로 진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일본이 남북의 통일을 제일 반대하는 거야. 남북의 통일을 반대하고 그래서 남북이 그 뭐라 그러나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북한에 김정은이가 죽거나 뭐 되면 자기가 차지한다. 요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게 절대 안 되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얘 김영삼 때부터야.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20년 동안 노력한 게 1국가 2체제로 통일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엔에 남한 북한이 따로 가입을 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공식 국가야. 일본이나 중국처럼 독립국가라고. 그래서 북한이 망했을 때 북한의 권력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쳐들어갈 수 없는 거야. 일본의 아베가 권력을 잃었다고 우리가 쳐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랑 똑같이 북한의 그 권력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야. 국제법상. 예. 이런 얘기 하니까 또 무슨 미친 소리 아니? 그게 우리 정부에서 하는 미친 소리야.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잖아. 아니라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쳐들어갈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어. 독립국가라. 그러면, 예.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20년 동안 노력한 게 뭐냐면, 한 국가 두 체제로 통일하는 거였어. 그걸 해놓으면 서류상 한 나라가 되는 거야. 한 국가 2체제. 한마디로 노태우가 만들었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나 북한이 이야기한 고려 연방제나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을 해놓으면 서류상 통일국가가 돼. 서류상 통일국가가 돼놓으면 북한의 유사시, 북한의 유고시 김정은이 갑자기 총 맞아 죽거나 독살을 당해 죽었을 때 그때 우리가 북한을 통일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만 지금처럼 나라가 따로 있는데 나라가 지금 따로 있는데 연방국가가 아닌데 연립정부가 아닌데 북한이 망했다? 그럼 일본이 먹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일본이 먹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북한의 여기저기를 군사기지로 빌려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중국에 그 다음 또 중국에 중요한 얘기가 있더만. 우리 저기 구글 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구글 지도가 지금 될려나? 예. 지도.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한 땅이고 대한민국이 우리 땅이고 그 옆에 일본이 있고 북한이랑 나란히 베이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요동반도 이게 요동반도고 이게 산둥반도죠. 그리고 여기가 상해 그 다음에 여기가 동중국해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대만 여기가 대만. 자, 이 중국이 말이에요.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갈 때 전부 다 뭐가 있어? 전부 다 걸림돌이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홍콩도 중국 땅이야. 중국 땅이 얼만큼이냐면 이제 지금 여기가 닭 머리야. 이게 닭 벼슬이고 이게 닭 얼굴이야. 요게 닭 얼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닭 몸통이야. 닭 목을 지나서 이게 닭 몸통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다 꼬리 부분이고 이게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닭 모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닭같이 생긴 게 이게 전부 다 중국 땅이야. 굉장히 넓어. 이게 닭 머리, 목,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에 닭 꼬리. 예, 여기가 전부 다 중국 땅인데 이 중국 땅에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봐봐. 이 엄청나게 넓은 땅에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위치는 되게 짧아. 어? 뭐요? 이게 전체 중국 영토 중에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거는 요동반도, 산둥반도 사이죠. 그 다음에 여기 대만 위쪽, 홍콩, 여기 남중국해. 그래서 이 남중국해하고 영토 분쟁이 있는 거야. 그지? 영토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만이랑 또, 이 미국에서 대만한테 따로 외교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한 개의 중국 정책에 어긋난다고 중국이 신경질 냈잖아. 그 다음에는, 어디에요? 이 한반도에 가로막혀 있어서 이쪽은 가령 항공모함을 띄운다든가, 이 서해바다가 수심이 얕아가지고, 큰 배를 띄울 수가 없어. 그죠? 남중국해는 남중국해대로 지금 영토 분쟁이 있고, 따라서 중국이 큰 배를 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북한 땅인 거야. 그래서 북한 동해안에 중국의 기지가 있는 거야. 예. 중국의 기지가 있어. 사드가 바로 그 중국의 기지를 감시하는 용인 거야. 중국의 기지를 측근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 베이징까지 한 2,000km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징하고 블라디보스톡을 감시하는 기능도 있는데 바로 이 성주에서 보면 그 북한의 동해안에 있는 중국의 기지 거기를 이제 건너다 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래서 이 중국이 북한을 이미 많이 빌려놨다는 거야. 중국에다가 중국의 땅을 이렇게 왜 그런 얘기 들었죠? 북한이 중국에다 땅 팔았다. 그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그래서 백두산 일대가 중국 땅이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래갖고 백두산 일대, 그 다음에 중국의 동해안, 이런 데가 지금 중국에서 그 땅을 빌려놓은 거야. 조차지라 그래갖고, 예, 땅을 빌려놓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중국은 북한으로 들어올 명분이 있는 거야. 조차지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 임대료를 대신해서 경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 임대료를 대신해서 경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가령 북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중국은 들어올 명분이 있대. 조차지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거길 들어갈 수가 없다. 중국에서 만든 명분이 소위 여기 이 북한 땅은 중국의 소수민족의 역사다. 발해나 이런 데가 전부 다 발해 고구려가 우리 북한 땅하고 연관된 역사잖아. 거기가 중국의 소수민족의 역사다라고 90년대부터 주장을 했던 거야. 걔네는 이미 그만큼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까지 20년 동안 빨리 우리가 1국가 2체제로 통일해야 된다. 그 노력을 했던 거야. 그걸 지속적으로 방해한 게 일본하고 미국이었고. 부시하고 아베 이쪽 일본이 계속 반대했던 이유가 1국가 2체제가 돼버리면 미국은 군사비용, 동아시아 군사비용을 다 지네가 내야 되고 일본은 북한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고구려를 자기 역사라고 떠드는 이유가 그거였어. 근데 망부 크크크 웃는 건 왜 웃는 거야? 내가 넌 맞는 말을 해서 꺼져. 건방지게 이 자식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본이 북한을 접수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1국가 2체제 통일 방식을 그렇게 기어이 반대했던 거야. 그래서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명박이 일본에서 태어났잖아?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그 1국가 2체제 합의를 무산시킨 거. 14선언을 무산시킨 거야. 14선언을 무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금강산 관광 중단시키고. 예. 이거는 문재인도 다 알고 있는 얘기지. 문재인이 가장 잘하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가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문재인더러 안보관을 밝히라고 지금 쪼고 있는 거야. 지금 너의 안보적인 입장이 뭐냐 하면서 계속 그 문재인을 쪼고 있는 게, 지금 쟤네가 이 사드를 갖다 놓고 이 쇼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 문재인하고 안보 싸움을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떨 것 같아? 이런 내용을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이 몰랐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 지금 안보파리하고 공포파리 전쟁 공포를 파르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또 깜빡 속아 넘어갈 뻔한 거야. 우리가 깜빡 속아 넘어가가지고 또 저 새끼들이 막 전쟁 공포를 팔면 덩달아서 문재인을 또 깎겠지. 안희정한테는 안보관을 안 물어봐. 참 희한한 게. 문재인한테만 물어봐. 네. 좌우지간. 내가 오늘 느낀 건 뭐냐. 내가 이제 원래,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하고 분위기가 다른 것 좀 느껴져요? 어제 분위기하고 오늘 분위기가 약간 다른데, 내가?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어저께까지는 간신히 내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만 하고 내가 방송을 접어야지 그랬어. 그런데 오늘 사드가 딱 들어온 순간, 아, 내가 방송을 못 접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어저께까지는 간신히 목요일까지만 버티자 이런 분위기였어. 근데 오늘 사드가 딱 들어왔다는 발표를 보면서 아, 씨발 나의 휴가는 날아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그래서 너네가 사드를 전개했기 때문에 내가 이 시사방송을 접을 수가 없겠구나. 물론 내가 이제 탄핵 인용되면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선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면 안 돼. 나한테 대선 후보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대선 토론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마. 나는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방이야. 알았어? 다만 나는 이 그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는 계속 까는 방송을 할 거다. 감옥을 가더라도, 감옥 갈 각오를 하더라도 나는 지금 박근혜와 이 황교안이 만들어 놓은 사드 똥에 대해서 똥 치워라 이 투쟁을 계속 할 생각이야. 물론 이제 계속 싸울 수는 없고 좀 이제 그 상황을 봐서 중간 징검다리 방송을 한다든가 뭐 월수금 방송, 화목토 방송, 징검다리 방송을 하더라도 내가 방송을 접지 못할 것 같다. 너네가 사드로 지금 도배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난주에 김정남 문제로 이랬잖아. 기억나요? 하루 종일 지난주에 김정남 얘기를 했는데 김정남 얘기에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사드를 들여다 놓고 사드를 가지고 이제 그 북한의 종북파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김정은의 태도야. 무슨 얘기냐? 이 김정은이가 어제 미사일을 쏜 거 말이에요. 그 김정은의 미사일에 푸틴하고 시진핑이 완전히 대노했다는 거야. 김정은의 이 그 미사일 때문에 푸틴하고 이 시진핑이 대노했다는 거야. 이게 뭘까? 무슨 얘기냐? 그 김정은하고 이 트럼프가 비선으로 대화 중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북한 전문가를 찾은 거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게 북한 전문가를 찾았어.
그래서 뉴욕 회의라는 뉴욕 머시기라는, 그러니까 뉴욕에서 만나는 어떤 그 모임이 있었어. 그래서 그쪽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둘이서 무슨 얘기를 오고 갔는지 철저히 보안이야. 철저히 지금 보안인데 어제 왜 김정은이 미사일을 쐈냐고. 이번에 사드 배치 분위기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 북중러 다시 뭉쳐서 한미일에 맞서갖고 단결해서 잘 가자.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 협조 안 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김정은이 이 시벌놈이 왜 미사일을 쐈냐고. 김정은 아버지하고 각별한 아버지 절친 박근혜를 구하려고?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 13년부터 지금까지 박근혜가 위기에 처하면 김정은이가 사고를 쳤어. 매번. 그지? 김정은이가 이거 왜 이래. 어제 아침 8시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쐈고 7시 반에 그 다음에 사드가 들어온 건 어제 저녁이야. 어디서 사드 때문에 미사일 쐈다는 개소리를 해. 이제까지 박근혜가 위기에 모이면 반드시 김정은이 나타났어. 그래서 내가 김정은의 별명을 짱가라고 붙여줬잖아. 어디선가 그네에게 위험한 일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정은이가 나타나. 쏘아대고 또 쏘아대. 자꾸만 쏘아대는 북한의 미사일. 어디선가 그네에게 위험한 일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정은이가 나타나. 쏘아대고 또 쏘아대. 그놈의 미사일 자꾸만 쏘아대. 이제까지 계속 그랬어. 김정은이가. 왜?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박근혜가 김정은이 아버지하고 절친이었다는 거야. 박근혜하고 김정은 아버지가 절친이었다는 거야. 그건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 2002년 5월 달에 김정일이하고 박근혜가 독대를 했어.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지금까지 극비야. 그 다음에 박근혜가 돌아와서 김정은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다녔어. 그리고 2달 만에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 연평도가 아니라 연평해전이 일어나. 월드컵 때 연평해전이 일어나. 그러면 2002년에 그 연평해전이 일어났으면 박근혜가 이 김정일하고 갈라서야 되잖아. 굉장히 분노하고 부들부들 떨어야 되잖아. 그런데 2004년인가 2005년에 김정일한테 쓴 편지가 얼마 전에 발견됐잖아. 그러면 박근혜는 김정일이가 연평해전을 일으킨 다음에도 김정일이하고 편지를 왕래했단 얘기야. 그러면서 박근혜는 김정일에 대해서 그걸 뭐라 그래. 자서전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식의 자서전도 쓰고 연합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자기한테 각별히 잘해줬다. 그게 선친 간의 관계 때문이다. 한마디로 김일성이랑 박정희가 그렇게 친했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박근혜 대북 비선 편지 추가 공개.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저런 편지를 주고받았고요. 여기서 또 조웅 목사 얘기하는 건 또 뭐야? 블랙. 또 물타기 하는 거야. 조웅 목사 얘기를 해갖고 조웅 목사가 누군데요? 무슨 얘기했어요? 이러면서 물타기 하려는 거지. 씨벌. 블랙이야.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박근혜하고 김정일의 관계가 2002년에 연평해전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신기하죠? 그러면서 박근혜가 뭐라 했냐면 자기한테 각별히 대우했다는 얘기를 했어. 한마디로 김정은에게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 김정일의 각친이야. 각별한 친구. 절친한 친구가 아니라 각별한 친구. 그래서 박근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김정은이가 실패라도 어쨌든 자꾸만 쏴대는 거야. 정말 시벌놈이죠. 쥐아버지 각친 박근혜가 지금 탄핵될지도 모르니까 어저께 그 미사일을 쏴대고 그 미사일을 핑계를 삼아갖고 이 트럼프는
사드를 갖다 안 끼고, 그것도 안 팔리는 구식 사드를 안 껴놓고, 우리더러 전액을 내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시벌놈들이 돌아가면서. 내 말이 맞아, 틀려? 이런 썩을. 그러니까, 김정은의 행동에 대해서, 김정은의 행동에 대해서 시진핑도 굉장히 분노하고, 푸틴도 화가 났다는 거지. 뭐 하는 거냐고. 거기다 지금 김정은이, 중국의 양회라 그랬잖아. 두 가지 중요한 대표자 회의를 하고 있다고. 그 기간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사드 배치의 명분을 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에서 지금 빡이 도는 거야. 그리고 정은이와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예. 정은이와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정은이는 과연 중국 편일까요? 트럼프 편일까요? 내가 정은이라면 정은이 성향상 트럼프보다, 아니 시진핑보다 트럼프가 맞아. 왜? 김정은이 미친놈이잖아? 예, 김정은이 미친놈이기 때문에 트럼프처럼, 시진핑처럼 합리적이면 안 돼. 트럼프처럼. 그리고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딱 당선된 다음에 굉장히 얌전했어. 그지? 되게 얌전하고 협조적이었어. 박근혜가 극단적 위기에 몰리기 전에는 안 움직였다니까? 그러다 이번에 미사일 쏘고 저 지랄 연병을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김정은이는 트럼프하고 더 친할 수밖에 없다.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치? 라는 소설이지. 라는 소설이다. 예. 트럼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둘이 통한다고. 왜? 여러분, 우리 다 잊어버린 얘기지만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호감을 표현한 거 알죠?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같이 햄버거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다. 자, 우리 팩트만 나열해 봅시다. 트럼프가 김정은이랑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김정은 아버지하고 박근혜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 지금 박근혜가 극단적 위기에 몰려있다. 트럼프도 극단적 위기에 몰려있다. 그런데 김정은이 미사일을 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박근혜를 동시에 구했다. 그냥 팩트야. 팩트만 나열하면 이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가 말이에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가지고 WTO에 제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황교안이가 WTO에 제소하겠다 그 얘기 들어봤죠.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WTO에 제소하겠다 하면서 제소를 검토 중이라는 거야. 제소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과연 이게 제소가 가능하냐? 지금 이제 중국에서 롯데를 롯데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영업정지를 시킨 명분이 사드 배치 때문이 아니야. 중국 정부에서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 20개를 영업정지를 시켰어. 그런데 그 영업정지를 시킨 이유가 사드 배치가 명분이 아니라니까? 소방법 위반이야. 소방법 위반. 한마디로 중국에서 아무도 안 지키는 법적인 조치들이 있는데 그 법적인 조치를 시비를 딱 걸어가지고 걸은 거야. 소방설비 문제로 영업정지를 다 시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걸 WTO에 제소할 수가 없어요. 제소거리가 안 되는 거야.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는데 뭐라 그럴 거야. 법을 지키겠다는데. 그지?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으로 여행하는 거. 자, 공문이 내려왔다는 얘기 있어 없어? 한국으로 여행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뭘로 했어? 구두지시했어. 왜? 공문이 내려오면 이거는 뭔가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구두지시를 한 거야. 왜? 그래서 중국은 지금 WTO 제소를 못하게 이미 다 손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중국이 감히 WTO가 무서워서 그 WTO가 무서워서 감히 보복 못할 거라고 넋놓고 있던 황교안이가 지금 불덩어리를 맞은 거야. 롯데에다가 지금 피해가 롯데에서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게
뭐 이 수조 원인데 뭐 30조 원?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다가 지금 그게 멈췄다는 거 아니야. 그거를 뭐 7억인가 보조해준다고 그걸로 해결되겠어? 응. WTO의 제소를 검토 중이다. 검토만 할 거야 아마. 검토만.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어볼 만한 기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 잠깐만. 이 기사가 좀 길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기사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돼. 1931년판 사드 보복 사건의 그 결말. 자, 요 기사 잘 보세요. 사드 보복과 유사한 분위기가 86년 전에 중국에도 있었다. 일본이 만주 침략을 목표로 최후의 태세를 정비하던 1931년이었다. 이에 중국의 길림성 장춘현의 만보산에서, 중국의 길림성이 어디냐 하면 아까 괜히 껐네. 한마디로 만주 일대, 그러니까 그 간도지방, 그러니까 그 북한의 위쪽, 북한의 위쪽, 지금의 조선족 사는 그 동네가 길림성이야. 그 중국의 길림성 장춘현의 만보산에서 조선인과 중국인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이것이 1931년판 사드 보복의 시발점이었다. 그해 4월, 그리고 여러분 간도하고 만주 차이 알아요? 간도라는 표현이 조선 사람들이 불렀던 명칭이고, 그걸 일본식으로 바꾼 게 만주래. 그래서 우린 만주라는 표현 말고 간도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 이제 간도 땅에서 조선인과 중국인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는데, 이게 1931년판 사드 보복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해 4월 만보산으로 이주한 조선 농민들은 수로 공사를 벌였다. 그러자 중국 농민들이 자기네 콩밭이 망가지고 땅에 물이 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조선 농민들은 항의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그러자 7월 2일 중국인들은 집단으로 몰려가 힘으로 공사를 저지하려 했다. 자, 여기서 자연적인 설명을 들어가면, 요 간도 땅이 그 토질이 어떠냐 하면 굉장히 되게 메마른 그 건조지대야. 그래서 그 간도 땅에서는 콩이나 옥수수밖에 농사가 안 됐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콩농사, 옥수수 농사, 지금도 옥수수밖에 못해. 거기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관도 아니야. 그런데 그 땅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어딜 가나 논을 만들어. 물을 대가지고. 그게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게, 그래갖고 심지어 어디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도 논을 만들었어. 한국 사람이. 우리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논을 만들어. 아무리 메마른 땅에도 다 논농사를 지어. 그래갖고 그때도 논을 만든 거야. 그래서 수로를 만들고 논농사를 만든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콩밭이나 원래 항상 건조했던 땅에 물기가 들어가니까 물기를 흡수했겠지. 그러니까 이 콩밭이나 옥수수밭은 너무 물기가 많으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야. 중국의 콩이나 옥수수가 주식인데 물이 차니까, 건조한 밭에 물이 차니까 건조한 작물들은 난리가 나잖아. 그래서 논과 온돌. 그래서 중앙아시아에다가도 논을 만들었다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한다면 해? 모든 자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단한 국민들이죠. 근데 막 우리나라는 애들한테 유태인의 무슨 키부츠만 막 강조하면서, 그리고 유태인의 농장에 대해서만 막 강조해. 우리 한국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우리 한국인이 2000년대 초반에 선교 사업을 되게 많이 했어. 아프리카 중동 일대에서 뭐 했는 줄 알아? 지하수 뚫어주기. 그 수천 년을 그냥 뭐라 그러니, 오아시스가 아니면 그냥 마른 땅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살던 사람들한테 구멍 뚫어갖고 수로를 뚫어주는 거야. 우물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아프리카하고 중동의 우물을 막 뚫어주는 바람에 그걸로 선교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 국민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국민들이야. 예능 프로에서도 뚫어주고. 자, 좌우지간.
그래 이제 이 물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양측의 농민들의 패싸움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이 사건에 엉뚱한 세력이 개입했다. 중국에 주재하던 일본 경찰들이었다. 그들은 사건 현장에 갑자기 나타나서 총을 쏘며 공포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거 많이 보던 건데? 예. 갑자기 뭔가 물리적인 충돌 속에서 뛰어들어가지고 총을 쏘면서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야. 그러고는 중국인들을 내쫓았다. 발포가 있긴 했지만 이날 충돌은 이렇게 유혈 사태 없이 마무리가 된다. 그런데도 히로히토 일왕을 떠받드는 일본 정부는 사건을 위험한 방향으로 키웠다. 식민지 조선의 언론을 동원해서 조선인 이주민을 중국인들한테 집단 폭력을 당했다며 위험에 빠진 조선인들을 일본 경찰이 도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조작했다. 딱 가짜뉴스야. 지금 이 박근혜 일당들이 퍼뜨리는 그 가짜뉴스. 일본 놈들이 31년에 했던 짓이야. 기가 막히죠? 이런 게 이게 우리의 역사야.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예. 공포파리 안보쇼 가짜뉴스. 박근혜는 딱 일본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왜곡 보도는 조선에서 반중국 감정을 확산시키고 중국에서도 이에 맞선 반조선 감정이 확산되도록 만들었다. 지금 혐한 분위기, 혐중 분위기. 이게요. 옛날에 때는 노무현 때는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되게 노력했어. 그런데 이명박이 들어선 다음부터 대륙에 어쩌고 이러면서 중국 깔보는 기사들 나온 거 기억해요? 가짜 무슨 음식 얘기 많이 나오고, 예. 그 노무현 때보다 이명박이 들었으면서 중국을 비하하는 기사나 인터넷 게시글이 많아졌어. 대륙 이러면서. 그 대륙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비하하는 말. 그래갖고 막 트럭에 바퀴 하나 빠진 채로 운전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게 이명박 때야. 그러면서 이명박의 정치가 뭐였냐면 반중 친미 정책. 중국은 반대하고 미국만 중시하는 정책. 그래갖고 중국인 외교관들을 불러다 함부로 막대하고. 그게 이명박의 정치였어. 노무현 때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을 똑같이 등거리 외교를 했고 이명박은 완전히 기울어져서 중국을 무시하고 중국에 대한 반대 여론을 그 국정원을 시켜서 퍼뜨리고 그 다음에 친미 정책을 핀 거야. 그걸 지금 박근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조기 들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지.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산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이 퍼진 거야. 나는 그때 중국을 가봤고. 그래서 중국이 BMW 천지라는 걸 알게 된 거고. 중국에 굉장히 많은 왜 이렇게 춥냐? 나 이상하게 춥네. 네. 그 조선 인조 때 친명 배금 정책이랑 똑같은 거야. 친미 배중 정책을 이명박 때부터 쓴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무식한 마인드로 중국을 깔보게끔 한 거야. 그래서 중국을 잃어도 괜찮다. 우리는 미국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 이지랄 했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이거 봐봐. 이런 왜곡 보도는 조선에서 반중국 감정을, 그러니까 1931년도에 이랬다고. 일본 놈들의 왜곡 보도가, 아니 정확하게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런 신문들을 이용한 거야 이때. 31년도에 조선 동아일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한 거야. 반중 감정을 확산시키고 중국에서도 반한 감정을 확산시켰다. 항일투쟁으로 연대해야 될 조선과 중국 두 민족이 상호 대립하는 분위기가 조장된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만보산 사건이다. 일본이 일부러 중국하고 우리 조선의 그 항일운동 세력을 이간질시킨 거야. 예. 기가 막히죠? 예. 자, 그래서 이 일본이 만보산 사건으로 의도한 것은 1931년 당시 일본은 동아시아 최강국이었다. 일본은 1894년에 벌어진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1904년에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데 이어 14년에 시작된 1차 세계대전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동아시아 패권을 잡았다.
14년 이전에 동아시아 침탈에 적극적이었던 영국,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등이 1차 대전을 계기로 동아시아 활동의 비중을 줄이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극대화됐던 것이다. 히로히토가 군림하는 당시 일본은 일본 열도 외에 타이완, 오키나와, 대마도, 조선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보유한 대제국이었다. 이때 일본은 일본 역사상 최강의 상태였다. 그런 일본의 다음 계획에 활용된 게 바로 만보산 사건이었다. 일본이 의도한 것은 조선인과 중국인 간의 민족 감정이 악화되어 조선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두 민족이 충돌하는 것이었다. 조선인은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므로 이런 상황이 확산되면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만주에서 군사행동을 벌일 수 있다는 게 일본의 계산이었다. 똑같죠? 뭐라고요? 일본이 의도한 건 조선인과 중국인의 민족 감정이 악화돼서 막 그 두 민족이 충돌을 하게 하고 그 충돌했을 때 조선인은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므로 이런 상황이 확산되면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만주에서 군사행동을 벌일 수 있다는 계산. 이야, 이게 8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이거 몰랐죠? 나 오늘 처음 봤어, 나도. 나도 오늘 아침에 처음 읽었어, 이 기사를.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몰랐던 역사야. 일본은 언제나 우리를 분열시켜서 북과 남을 분열시키고 한국과 중국을 분열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던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던 거야. 이에 더해 조선인과 중국인이 한일연합투쟁을 억제할 수 있는 거. 그 당시에 소위 한중연합 독립군이 있었던 거야. 항일부대가. 그들을 이제 분열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보산 사건을 과장해서 식민지 조선에 보도했던 것이다. 사실을 침도 봉대한 왜곡 보도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조선 각지에서는 화교 상인들에 대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82년 처음 진출한 이래 조선 상권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화교 상인들에 대해 조선인들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만보산 사건이 왜곡되게 알려지자 중국 상인들에 대한 조선인들의 공격이 폭발했던 것이다. 지금도요, 인터넷상에서 중국을 비하하는 놈들 국정원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중국을 계속 비하하고 중국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그게 지금 국정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답이 나와. 평소에 조선이 셋만 모여도 단속을 하던 일본 경찰이었다. 그런데 31년 7월에는 조선인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집단행동을 해도 그냥 방관만 했다. 종편이 처음에 촛불 막 부추기던 때랑 똑같은 거야. 언론에서는 반중국 감정을 조장하고 경찰은 중국인에 대한 폭력을 묵인하는 속에서 중국 상인들의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이런 상황은 조선에 대한 중국인들의 감정에 악영향을 미쳤다. 식민지 언론과 일본 경찰의 응원과 비호 속에서 중국인들을 공격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은 조선인은 일본인 이중대라는 느낌을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조선이 일본을 등에 업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중국인들의 뇌리에 입력됐던 것이다. 그걸 노린 거죠. 그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중국에 있는 조선인들의 신변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조선에 사는 화교들이 당한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국에 있는 조선인들도 현지인들에게 폭력을 당했다. 그 중에는 살해당하는 이들도 있었다. 미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지키고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가하는 사드 보복 바로 이에 비견할 만한 상황이 31년 중국에서도 벌어졌던 것이다. 한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해 중국인들이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과 유사한 일이 그때도 있었던 것이다. 1931년판 사드 보복의 공포를 몸으로 체험한 두 여성이 있었다. 한 사람은 민갑완이었다. 황태자 이은, 즉 훗날 영친왕의 약혼녀였다가 일본의 회방으로 파혼을 당한 뒤 상하이로 도피한 사람이다. 그도 사드 보복을 경험했다. 그의 남동생인 천행이도 마찬가지였다. 민가반의 회고록인 100년 한에 그것이 소개되어 있다. 지금은 대한민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정원녀라는 제목으로 바뀐 회고록이다. 실정은 접어두고 외형만을 침소봉대하여 선전을 한 일제의 꾀에 넘어가 양국 민족들은 서로가 원수를 삼고
국내외에서 살상자들을 냈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에 있던 우리 교포들도 한동안은 거리를 마음 놓고 못 다녔기 때문에 천행이의 학업도 중단시키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상하이에 있었던 또 다른 여성도 그때의 경험을 회고록에 남겼다. 민가반보다는 3년 늦게 태어난 독립운동가 정정화였다. 시아버지와 남편을 따라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 밀사 역할을 하며 국내에 잠입해 모금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회고록 장강일기에서 그는 이렇게 수레했다. 만보산 사건이 발생하였다. 임정이 있는 프랑스 조계의 중국인 이웃들은 대부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으나 화교들이 국내에서 박해를 받는데 그곳에 있는 우리가 받는 대접이 좋을 수는 물론 없었다. 상해의 일반 중국 시민들의 한인에 대한 감정은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1919년 3.1운동으로 반짝했던 독립운동은 31년 당시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다. 독립운동에 사람도 안 모이고 돈도 안 모였다. 이런 상태에서 독립운동 기지인 중국에서 만보산 사건으로 반조선 감정이 확산됐으니 독립운동이 최악의 위기를 맞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낮엔 노동자, 밤에는 플레이보이였던 32살의 청년. 만보산 사건이 터지기 6개월 전이었다. 1931년 1월이었다. 독립운동 침체로 위축 상태에 빠진 상하이 임시정부 사람들은 낯선 플레이보이의 출연으로 곤욕을 겪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갸름하고 웃음기 넘친 얼굴에 뒤로 벗겨진 올백머리를 한 상태에서 긴 코트를 입은 007 스파이의 모습으로 세계 언론에 알려지게 된 인물이었다. 바로 이봉창이었다. 이봉창은 태양이 떠 있는 동안은 점원이나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고 달이 떠 있는 동안은 유흥업소에서 이성을 유혹하는 생활을 해온 32살의 청년이었다. 그런 청년이 느닷없이 나타나 자기도 독립운동을 하겠다며 임시정부에서 한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봉창은 일본어 발음이 탁월했다.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다. 그런 그가 어떤 때는 일본 남학신을 끌고 일본 정부 청사에 들어갔다. 그랬으니 독립운동가들이 황당해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가 손에는 봉지가 들려 있었다. 술과 안주를 넣은 봉지였다. 임시정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웃음기 띤 얼굴로 술과 안주를 들고 찾아가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봉창은 임시정부를 임시정부라고 부르지 않았다. 일본인들처럼 가정부라고 불렀다. 일본인들은 만들어낸 가정부란 표현은 임시정부로 해석될 수도 있고 가짜정부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었다. 그런 뉘앙스의 차이를 모르는 이봉창이 저도 가정부에 끼워달라며 당당하게 요청했으니 임시정부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봉창을 받아준 이가 바로 백범 김구였다. 백범 일지에 따르면 이봉창은 노동하는 사람은 독립운동 못합니까? 라며 김구에게 쏘아붙인 데 이어 저는 이제까지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았지만 앞으로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라며 김구를 설득했다. 굉장히 이제 낭만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이 말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왈칵 쏟아낸 김구는 그를 좀 더 관찰한 뒤에 히로히토 암살 임무를 부여했다. 영원한 쾌락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순간의 쾌락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이봉창은 김구를 만난 후에도 술과 이성을 포기하지 못했다. 히로히토 암살을 위해 일본에서 3주간 사용하며 김구가 마련해준 중국 돈 300위안도 일본 도착 4일 만에 유흥비로 탕진할 정도였다. 김구가 추가로 보내준 100위안을 아껴 쓰다가 거사 전날인 1월 7일 밤에는 일본 기생집에서 거금을 사용할 정도였다. 기가 막히죠? 그렇게 일본 기생집에서 밥을 세운 이봉창은 좀 전에 언급한 007 차림으로 거리에 나갔다. 그런 뒤에 히로히토가 행차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서 있다가 수류탄을 던졌다. 그는 두 번째 마차가 히로히토의 마차일 거라고 예상하고 던졌다. 하지만 히로히토는 첫 번째 마차에 타고 있었다. 이봉창의 거사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 사건으로 침체된 독립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또 중국인들은 조선인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인들은 일본인의 이중대가 아니며 조선인 역시 일본에 맞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인식을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심어주었다. 인식이 바뀌자 중국 정부도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나섰다. 한때 조선인을 싫어했던 중국인들도 조선을 응원하고 후원하게 되었다. 만보산 사건으로 촉발했던 사드 보복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있었다.
이에 힘입어 활력을 되찾은 한국 독립운동 진영은 일본과의 최종 대결을 향해 달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가 1945년 해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이봉창의 한방이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동아시아 패권을 강화하고 조선인과 중국인을 이간질하고자 했던 일본이 벌인 만보산 사건으로 인해 1931년판 사드 보복이 발생했지만 이것은 이봉창의 한방으로 말끔히 해소되었다. 이봉창의 거사는 조선은 일본인과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래서 중국인들도 오해를 싣고 조선인들과 손을 잡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돕게 했던 것이다. 우리가 몰랐던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지요? 그죠? 네. 자, 여기에 답이 있어. 뭔데? 지금 국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그 박근혜 집단이 성조기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막 그 사드를 찬성하는 것처럼 그것만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미국의 하수인으로밖에 안 본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우리가 중국과, 우리는 중국하고 친구다. 우리는 중국과 같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갈 거다. 우리에게는 미국과 중국이 똑같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협중 발언을 막 만들어낸 놈들은 국정원이라고 딱 단정을 짓고 거기에 덩다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중국하고 우리를 이간질하는 놈들이 국정원이야. 중국하고 우리를 이간질한 놈들이 삼정원이야. 삼성국정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하고 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 온 중국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도 이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 나왔네. 탄핵 후에는 사드 반대로 하나가 돼야 된다. 맞아요. 사드를 반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사드 반대가 뭐 선거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시비를 걸 수 있어. 사드 반대 집회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그 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뭔가 집회만이 아니라 사드 반대의 투쟁이라는 게 집회만이 아니라 뭔가가 필요해. 선거법으로 엮어 넣을 수 없는. 그게 지금요 그 모든 집회를 금지시킨다는 거 아니야.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모든 집회를 금지시키겠다. 집회가 금지되는 거야.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 자유롭대요. 인터넷상에서 표현하는 건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드 집회는 못하더라도 인터넷상으로 사드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거. 어떤 그 인터넷으로 그 사드 반대 운동을 모의해야 돼. 그래서 그걸 널리 공유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이제 국정원 요원들을 다 풀어가지고 국정원 요원이 38만이라며. 국정원에서 동원 가능한 인력이 38만이래. 그 얘기는 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곳곳에서 감시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겁주는 얘기인 것 같아. 겁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38만이래. 좌우지간 그 38만 명이 인터넷에서 뭐 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국과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겠죠. 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고 이 친명 배금 정책에 작년에 나왔어요. 기사로 나왔어? 전순옥의 국회 발언. 그렇구나. 자, 하여튼 그 국정원에서 총동원해서 쓴다고 해도 우리 저기 사드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그 굴하지 않고 글을 쓰셔야 돼요. 인터넷에서 겁내지 말고 글을 쓰셔야 돼. 이제는 그 오프라인에서 모임에 나가는 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활동을 집중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을 누가 협박했다. 그럼 협박한 내용은 반드시 캡처를 뜨세요.
뭐 댓글로 욕을 했거나 무슨 전화나 문자로 협박을 했거나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캡처를 뜨세요. 그러면 그 캡처 뜬 걸 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을 인터넷상에서 그 뭐라 그러나 겁준다고 그래가지고 쫄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이제 2012년에 한참 있었던 일이야. 아프리카에서. 2012년에 어떤 이제 사람이 어느 방에 들어가, 어느 방송을 보러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뜨는 거야. 집은 어디고,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아프리카에 뭐 전화번호하고 주소까지는 떠도 어느 학교를 나왔다라는 거 안 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어느 방송을 보러 들어가면 그런 개인정보가 뜨는 거야. 어느 학교를 나왔다. 이거는 인터넷상에 떠있지 않은 정보인데 그런 얘기가 막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그 채팅창에 그게 귓속말로 뜨거나 막 그런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만 알만한 얘기들이 인터넷 채팅창에 떠오르는 거야. 근데 그 일을 주로 당한 게 우리 매니저들이었어. 2012년 우리 매니저들이 그런 일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정보를 가지고 겁을 준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매니저님들이 다 떠났어. 그 당시에 활동했던 매니저들이 그렇게 뭐라 그러나 당해가지고 다 떠났어. 얼마 전에 어떤 매니저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개인 정보를 가족들에 대한 협박까지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분명히 공지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아프리카 망치부인 방송에 들어와서 제 방송이라는 걸 보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올린다. 그럼 바로 캡처를 떠. 바로 캡처에 생활화. 길거리 다닐 때는 동영상 모드를 갖고 다니다 언제든 이상한 일을 찍고 그 다음에 망치부인 방송 보다가 이상한 채팅창이 올라오면 바로 캡처를 뜨세요. 그 캡처가 곧 증거야. 나도 이상한 일들을 그냥 보고 이렇게 흘려보내다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중단이 되더라고. 이상한 상황은 계속 사진을 찍고 동영상으로 찍잖아요. 그러면 중단이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2달 동안 저놈들이 막 겁주고 협박하고 막 그럴 거야. 그러면 겁주고 협박하는 걸 전부 캡처를 떠요. 그게 나중에 다 돈이 돼. 그거 다 고소해서 민사소송까지 하면 민사소송에서 판결금 받아줘요. 예. 형사처벌 받고 민사소송까지 가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그게 모이면 애 하나당 뭐 10만원씩만 받아도 민사소송에서 판결금으로 받으면 그거만 3,000명 되면 돈 꽤 됩니다. 예. 형사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1인당 10,000원씩만 해도 3,000만원이야. 그게 다 돈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캡처 뜨세요. 예. 노는이 이잡는 심정으로 절대 쫄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중국에 대한 중국 그 이간질에 놀아나지 마. 도리어 중국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호감이라는 거,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을 잘해야 된다. 요런 것들을 고소 재테크해요. 그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 지금 마치 사드에 반대하면 안보에 반대하는 것처럼 저 새끼들이 만들었어. 그러면 꼭 그 얘기를 하세요. 너 사드의 뜻을 아냐? 사드를 반대하는 건 안보를 반대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이런 썩을놈아. 근데 썩을놈아 그럼 고소당하니까 야, 너 사드의 낱말 뜻 아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다. 고고도 미사일이 뭐냐? 멀리 가는 미사일이다. 높은 고도로 멀리 가는 미사일인데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그 고고도 미사일로 쏘지 않는다. 사드는 우리 남한을 보호하는 용이 아니라 미국의 본토 방어용이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도리어 중국하고의 관계를 잘 풀어야 우리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중국을 비난하면서 사드 찬성하는 너 혹시 국정원이냐? 너 국정원이 아니면 나 한번 고소해봐라. 그럼 걔가 고소장을 보내? 고소장에 주소가 나와. 그럼 그 주소를 고소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예. 사드라는 게 그 명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야. 높이 떠서 멀리 가는 미사일 방어용이라 남한 방어용으로 필요한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싸워야 되는 건 뭐냐면 반중 정서 만들기. 반중 이간질을 시키는 놈들, 중국에 반대하라고 이간질한 놈들을 추적해야 돼. 그 정보를 다 모으세요. 정보를 다 모으고 대선 끝나면 대선 끝나서 그 정보들 통틀어갖고 추적하자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대선은 두 달이면 끝나. 캡처를 다 떠. 캡처를 다 떠가지고요. 정보를 다 모아놔. 대선 끝나고 집단적으로 고소하게.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쫄지 마. 쫄면 지는 거야. 내가 만약에 국정원 직원들에게 집단 린치 당한다고 내가 쫄았으면, 집단적으로 막 욕먹을 때 쫄았으면 국정원 직원 처벌 못했지. 쫄면 지는 거야. 저 새끼들은요, 일부러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포기하잖아. 포기하고 양보하면 더 해. 더 막 짓밟아. 그러니까 도망가잖아. 도망가면 따라와요. 분명한 거야, 이거. 도망가면 따라와.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그 이명박 때 민간 사찰. 이명박 때 민간 사찰 터트린 사람. 그 사람이 보여줬어. 그 사람이 모든 한국의 재산 정리하고 일본으로 도망을 갔거든. 일본까지 따라왔더래잖아. 따라와서 괴롭혔대. 그게 걔네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상한 일이 있으면 일단 전부 다 캡처를 떠서 증거를 확보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문자로 막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어. 증거 없으면 저 하소연 안 받아요. 내가 이렇게 방송한 다음에 자기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증거 사진이나 이런 거 없이 막 하소연하는 사람들 전부 다 차단해. 왜냐하면 일부러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상한 상황은 바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돼. 증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이 증거 사진의 뜻이 뭐다, 언제 어떤 일들의 증거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증거 먼저 확보하세요. 예. 그리고 그런 증거들을 나중에 다 모아서 이 증거들의 패턴이 보여. 절대 쫄지 마.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어? 망치 부인이 있어. 쫄지 마. 내가 각종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줄 테니까 쫄지 마시고 증거를 일단 확보하세요. 모바일이나 여러분의 전화기나 뭐 이런 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근데 만약 여러분 전화기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 옆에 있는 지인의 전화기를 빌려서 찍어. 당황하지 말고 갑자기 여러분 전화기에서 여러분이 누르지 않은 동영상이 갑자기 뜬다든가 그렇게도 겁을 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전화기에 스파이 앱이 깔려있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조정된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 전화기가 이상하게 움직이잖아. 그럼 놀라고 당황하지 말고 바로 그거 장면을 옆에 있는 사람이 휴대폰을 빌려서 동영상으로 촬영하세요. 그런 것들이 다 돈이 돼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이 원리를 찾아가지고 이 나쁜 놈들을 찾아내는 거야. 예. 이게 우리의 스마트폰의 일종의 컴퓨터고요. 이 스마트폰에 셀룰러를 켜놓거나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한마디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원격으로 다 접속하는 거야. 와이파이 존에 이렇게 무료로 접속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화기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존에서 뭐 다운받지 마세요. 뭐 이상한 거 다운받지 마세요. 네. 와이파이 존에서는 망치부인 방송만 보시고 와이파이 존에서 뭐 무슨 링크 같은 거 다운받지 마세요. 예. 민간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에게 4억 8천만 원 배상이 확정됐다. 2016년 4월 4일. 저 사람 김종익 씨. 예. 녹화하고 녹음 뜨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기에서 녹음 기능 찾아내세요. 예, 녹음 기능을 찾아서 그 눈에 잘 띄는데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 이것도 다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우리는 모두 독립운동가야. 우리는 모두 독립운동가니까 우리의 안보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보호를 스스로 잘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걸 두려워하잖아? 두려워하면 걔네들 귀신같이 알아. 두려워하면 진짜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더 겁을 줘요. 그러니까 절대 겁먹지 말고 바로바로 증거를 확보해야 돼.
이상한 시비를 걸면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전화가 왔다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 캡처를 뜨고.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남기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우리가 증거 남기는 거 알면 바로 중단해. 증거를 남기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예. 뭔 얘기인지 알았지? 예. 고도 미사일도 있나요? 헛소리 하지 말고 방송에 집중이나 해. 예. 자, 아이폰에 전화 녹음이 안 돼서 전화 녹음을 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예. 전화 녹음하는 앱이 있대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31년판 사드 보복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뭐를 해야 되냐. 자, 여러분. 아직까지 지금 발표 안 났죠? 아직까지 그 탄핵 선고일 발표 안 나왔죠? 그쵸? 그 앱으로 전화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공기계를 하나씩 갖고 다니다가 스피커폰으로 틀고 녹음을 하세요. 아이폰은 녹음이 안 돼요. 그 얘기 하시는 님. 아이폰 쓰기 전에 갖고 다녔던 공기계 있잖아. 그런 공기계나 아니면 지인들이 버리는 공기계. 그러니까 공기계가 뭐냐면 스마트폰인데 유행이 지나거나 이래서 안 쓰는 거 있어. 뭐 액정이 깨지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녹음을 하시면 돼. 하려고 방법을 찾으면 왜 없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뭐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라고 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논점을 흐리는 사람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어떻게 되게 할 건가를 연구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지금부터 2달이야. 그리고 이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을 잘 활용해. 지인의 스마트폰. 알았지?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야 돼. 예. 그 다음으로,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예.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지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어려서 고생을 했는데 극복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발표를 했단 말이야. 양승태 대법관이. 그죠? 그게 뭐 별 문제 없어 보이잖아. 그리고 뭔가 드라마틱해 보이고.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 지명은 안 했대. 뭐요? 지금 양승태가 지금 이 사람이 대법관을 지명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안 하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만 서둘러서 지명을 했다는 거야. 지금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근혜 파이들이 이정미 후임이 된 다음에 변론 재개하자라는 그 주장에 빌미를 주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사고 있다는 거야. 지금 양승태 대법관이. 자, 도대체 왜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까? 여기서 문득 떠오르는 뉴스가 있어. 민간사찰, 양승태 대법원 민간사찰. 작년인가 기사 떴지. 작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사찰을 했어. 그러면서 특히 누구를? 양승태 대법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했다. 그 기사가 문득 떠올라. 그 다음에 엊그저께 헌법재판관에 대한 사찰 기사가 떴어. 그죠? 근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사찰에 대해서 증거는 안 나오고 정황 얘기만 나와. 자, 그런데 갑자기 양승태가 오늘 이정미 후임을 지명을 했어. 어제. 그지? 연관관계가 없을까?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이게 작년 12월 16일 기사야. 대법원장하고 이회수 사찰 또 다른 탄핵 사유다. 뭐 조한규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좌우지간 지금 작년에
양승태의 일거수일투족을 청와대가 사찰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 그러면 양승태의 일거수일투족을 청와대는 알고 있겠지. 그런데 그 양승태가 지금 헌법재판관 이정미 후임을 지나치게 갑자기 뜬금없이 발표를 한 거야. 지난주부터. 근데 그냥 대법원에서 그냥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헌법재판관이 급했다면 대법관은 왜? 지금 대법관 지명은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대법관을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데 대법관에 대한 임명은 안 하면서 왜 헌재 재판관만 임명했냐고, 지명했냐고. 혹시 저기 된 거 아니야? 혹시 책 잡힌 거 아니야? 밤에 혹은 낮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든가 그래서 혹시 박근혜에게 도망갈 구명을 주려고 그 헌재 재판관을 빨리 지명한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럼. 설마 국정원에서 대법관을 사찰해서 그걸로 협박을 해가지고 이정미 후임을 빨리 지명하게 하고 그 이정미 후임이 임명된 다음에 탄핵 심판을 재개하자라고 변론 재개를 요청하려는 그런 시나리오를 짠 건 아니지? 그럼 그럴 리가. 그럴 리는 없겠죠. 그죠? 네. 자, 좌우지간 이런 논란을 잠재우려면, 양승태 대법원장, 내가 산에 가는, 산에 가는 어쨌다고? 산에 가는 이유. 산에서 하면 안 되는 뭔가를 했나? 좌우지간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설마. 설마 대법관이 산악회 관련 사찰이었다. 보통 산악회에 가서 사고가 나긴 하는데 하여튼 우리 대법관이 그럴 리가 있나. 절대 난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늘 안에 선고 날짜가 잡히기만 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예. 오늘 안에 선고 날짜만 잡히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안에 선고 날짜가 안 잡힌다면 이거 좀 수상한 거야. 그지? 나는 만약에 오늘 안에 선고 날짜 안 나오고 만약에 이정미 후임 쪽으로 넘어간다면 나는 이거 양승태가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양승태 대법원장 혹시 약점 잡힌 거 아니냐라는 나의 추측이 굉장히 강해질 것 같아요. 사실로서 느껴질 것 같아. 그런 일이 없길 바래요. 네. 3시에 평의회가 끝난 다음에 선고 일정이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네,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자, 기다리면서 우리가 들을 게 있어. 뭘까? 오늘 방송 너무 알차지 않아요? 야, 내가 생각해도 이게 어저께 그저께 방송은 억지로 했는데 오늘 방송은 진짜 내가 시간이 엄청 쫀쫀하고. 노래 한 곡 듣고 가자고? 노래 한 곡? 아니야, 노래 들을 시간 없어. 일단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금을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취소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
9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특검이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 제일 주목이 됐던 건 박 대통령의 혐의를 어디까지 적시하느냐 하는 거였는데요.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430억 원의 뇌물을 받아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다 명확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했는지는 밝히지 못했고요.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도 밝히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역대 최대 성과를 내고도 특검팀은 연신 국민들께 죄송하다 고개 숙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특검팀을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특검팀의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 연결을 해보죠.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 기간까지 해서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그리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까지 마친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 워낙 이제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었던 초유의 사태였고, 예. 그만큼 이제 중차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가슴이 무거웠죠. 그리고 또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또 많이 놀라기도 했고. 예. 놀라기도 했고, 뭘 그렇게 놀라셨어요? 뭐 조사를 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상황들이 심각했고요. 실제 저희가 밝힌 수사 결과를 밝힌 내용들이 한 20-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놀랄만한 것들이 많았는데 적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건 20-30%밖에 안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첩보 수준으로 받고 그다음에 수사를 하고 뭐 그러면서 실제 저희가 공소를 제기할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수사가 됐던 사건은 한 20-30% 정도밖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정도만 기소가 된 거죠. 또 시간도 좀 더 주어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특검법상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 수사를 못했던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사관들이 뭐 밤낮 없이 수사하셨다고 들었어요. 몇 시간이나 주무셨어요? 뭐 2-3시간 자고 뭐 출근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 거의 집에 못 들어갔으니까. 집에 못 들어갔을 정도로. 그냥 근처 사우나 가서 눈 붙이고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건 20-30%였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미스테리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씀. 네, 그렇습니다. 이정원 수사관이 뽑는 특검의 가장 큰 성과라면 그래도 그 20-30% 밝혀낸 것 중에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블랙리스트 부분. 블랙리스트. 네, 그리고 이제 최순실과 대통령, 삼성 간의 뇌물죄 혐의를 밝힌 부분. 뭐 그런 부분이겠죠. 결국은 이제 국정농단하고 전경유착의 어떤 고리 부분. 일부를 밝혔다. 그게 성과라면 성과겠죠.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는 기각이 됐고 두 번째에서 구속이 됐는데 첫 번째 때 그 예상하셨어요? 저희는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 있으셨어요? 예, 자신 있었습니다. 다들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많이 실망하고 놀랬죠. 그렇군요. 첫 번째 때도 자신 그럼 두 번째 때는 오히려 더 불안해지셨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랬습니다. 아마 그날 그 영장 발부 여부 결정되는 그날 밤에 특검 구성원 중에서 아마 지금 계속 이거 들고 있는데 김종인 탈당 얘기하자는 사람들 목적이 뭐야? 김종인 탈당 얘기하자는 사람들 목적이 뭐냐고. 내 입으로 문재인 욕을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김종인 탈당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날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걸어보고 싶다 뭐 이런 야망인가? 지금 여러 명이 지금 양쪽 방에서 김종인 탈당에 대해서 얘기했냐? 김종인한테 관심 끊어. 탈당한대잖아. 탈당한대인데 뭘 이렇게 관심이 많아? 김종인 없어서 더민주가 대선 못 치러?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김종인이 탈당한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인간들은 내가 볼 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관심 못 갖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지금 특검 이게 왜 내가 이걸 틀어줬냐 하면 특검이 뭐 절반의 성공이라는 둥 그러면서 특검에 대해서 비난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러면서 특히 특검